그러면은 12주차 주간 모의고사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문제는 총 13문제셨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재밌는 게, 채점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여긴 거의 안 건드리셨어요. 여기까지. 다 이쪽으로 몰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가셨어요. 이렇게 뒤로 가셨어요. 이쪽 이거 안 건드리시고, 고 얘도 그렇고, 잘 안 건드리셨더라고요. 보면, 힘 같은 경우는 컴싱에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실은 HBM은 관리 쪽에서 나온 적 있죠. 다음에 CXL은 컴싱에 나왔는데, 지금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 간에 비교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게 우선 있고, 핌 왠지 아시죠? 근데 얘네가 요 방향성으로 가서 핌을 낸 거긴 해요. 최종반에서 그쪽이라 핌을 낸 거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요거 두 개 고르신 거 서로 약간의 중첩되거나 내용을 좀 같이 쓰실 게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눈치를 채셨다면. 못 챘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음에 메모리 주식 컴퓨팅, 메모리 누수. 얘도 실제했던 거고, 얘는 교체 알고리즘을 물어봤어요. 얘를 많이 써주시면 돼요. 실은. 얘를 많이 써주시면 돼요. 가끔 이제 틀리게 쓰시는 게 좀 있어요, 내용을. 설명을 제대로 틀리게 쓰셨다면 다 후려쳤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아이디 값이 있는 옆 페이지 테이블. 그리고 중간에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요걸 넣어놨어요. 쓰시라고. 아,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쓰시라고.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도 이거라도 고르시지 않을까? 그리고 왜 저 나쁜 놈으로 보세요? 다음에 MMU. 얘는 지출에 나왔기 때문에 쓸 수 있겠구나. 다음에 얘는 컴시행이 나왔어요. 관리에 1, 2가 다 나왔거든요. 3만 안 나왔어요. 3이 컴시행이 135, 1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꼭 교차 출제되니까 이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AI 랜에서 랜에서 오랜까지 나왔죠. 오랜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예요. 오버레이랑 언더레이는 기본적으로 다 활용될 수 있게 그냥 어디서 코멘트 정도 쓸 수 있어요. 오버레이는 위쪽 통신할 때 얘기하는 거고 언더레이는 하단 통신할 때 언더레이 네트워크 통신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힘들어 할까봐 쉽게 CIDR 한번 써보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네트워크 CAOS를 같이 내면 반반을 내실 거라고 예측을 할까봐 CA 4개, OS 4개, 네트워크 5개로 만들어 놨어요. 다 네트워크를 고를 것 같아서.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좀 써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핌이에요. 핌은 아마 대부분들 잘 적어주셨어요. 메모리 반도체 내부에서 연산 작업에 필요한 프로세스 기능을 더한 메모리 반도체. 이거 뒤에 개념이나 맺은 말들을 좀 잘 적어주세요. 뭐 반도체로 쓰던 메모리 반도체로 쓰던 크게 상관없는데 개념이나 정의를 적으실 때 조금 명확하게 끊어서 조금 기술이면 기술, 현상이면 현상 뭐 이런 것들 잘 끊어서 좀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나 정의 쓴 거 보면 위에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특징은 AI 가속과 병력 프로세싱, 전력 성분 감소 뭐 이런 것들, 활용성, 활당성 등. 그래서 대부분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림을 꼭 이 형태의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림들을 그려주셨는데 그러면 몇 가지 것들은 조금 잘 표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들 있고 물론 이제 저기 메타바이터 작성하신 분들 이 형태로 많이 쓰셨고 좀 들어가야 될 항목들, 핌이라고 해서 들어가야 할 항목들, 일반적으로 핌처럼 보이지 않게끔 평이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성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표현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조금 안 돼 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위에 그림을 그린 구성 요소를 따오시기 때문에 다른 거랑 갖다 써도 평이할 정도로 핌의 느낌이 나지 않게끔 쓰셨어요. 그러면은 큰 차이점이 없어요. ფილ처럼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변의 구성에 따라 로직 다이, 이거 다이는 일몰이 반도체로 표현하는 형태예요. 다음에 3D 패키징 DRM, DRAM, 다음에 프로세스 다이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관리에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HBM이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HBM에 관리에 나올 줄 저도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심식이나 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건 요런 것들 TSV 인터페이스 핀코어 이건 기존에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몰라요? 거짓말. 이거 다이렉트 메모리 어세스 버스라던가 이런 걸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서 그런 내용들 구성 요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구현 분류에 따라 이게 구현 방법이에요. 기술로 적으신 분이 있어요. 프로세싱 미드 메모리, 프로세싱 메모리, 그다음에 크게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크게 구현 방식이 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프로세싱 위드 메모리는 메모리 셀이 프로세싱 로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프로세싱 위드 메모리고 프로세싱 메모리는 메모리 다이에 프로세싱 로직이 있는 형태가 프로세싱 메모리. 다음에 프로세싱 리얼 메모리는 메모리 디바이스와 프로세싱 로직이 가까이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3단락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르게 쓰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주의하셔야 될 건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얘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단락에는 정의나 개념을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념도를 그릴지 구성도를 그릴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성 요소를 설명할지 기술 요소를 설명할 건지 마지막에 활용 방안을 얘기할 건지 그에 따라 고려사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1교시 형태는 기본적으로 한 줄짜리를 물어보거나 기술을 물어보면 기술에 대한 아키텍처나 개념도 같은 걸 좀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뒤에서도 나오긴 할 텐데 그림이 없게 열심히 글로 푸신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설명을 충분히 되지가 않아요. 다음에 HBM하고 CX에 대해요. 얘는 HBM은 다 아시다시피 고대역 메모리 약어로 3D 스틱형 메모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속 컴퓨터 메모리 인터페이스예요. CXL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성능과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고급 인터커넥터 표준이에요. 대부분 개념들을 잘 적어주긴 하셨어요. 실은 이게 어디였지? 모의고사인가? 파이널 모의고사인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 엉망이라 그냥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성도 비교를 보면 대부분 적칭 형태의 표현들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표현해 주실 거면 이런 형태를 표현해 주시거나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려서 그냥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막 이런 표현들만 예, 지향하셔야 돼요. 좀 뭔가 명확하게 표현들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림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설서 다 뜯어 고쳤어요. 원래 해설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비교라고 얘기해놓고 각각을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또 그걸 참고해서 쓰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비교를 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로 가셔야 돼요. 물어본 게 비교라면. 처음부터 개념 비교했으면 쭉 마지막까지 다 비교로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표현들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 적층으로 쌓는 거니까 적층이라는 표현들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특징이 드러나니까. 개념을 비교할 거면 서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삼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강조를 주셔도 되고 명확히 드러나게끔. 그러다 보면 HBM은 메모리 성능 향상에 중심을 두고 있고 CX는 CPU와 다른 장치 간의 연결을 개선해서 전체 시스템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죠. 특징을 비교를 하면 되게 많아요. 비교를 하실 거면 많이 적어주세요. 접속 방식의 차이가 있고, 대역폭의 차이가 있고, 전송 속도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지연 시간도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확장성. 얘 같은 경우는 HBM 확장성이 좀 떨어지죠. 그냥 되게 쉽게 비교하실 수 있어요. 얘가 메모리가 직접 돼 있어서 확장성이 떨어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표준 인터커넥트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나겠죠. 일관성은 얘는 내부로 일관성 관리가 필요 없지만 얘는 장치 간의 CX의 캐시 프로토콜로 일관성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많이 쓰신 분이 그래도 쓰신 분이 여기까지 쓰셨고 대부분 다 평이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얘 없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 요런 가지 세 가지 모드로 동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서로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 에너지 효율이나 기술적인 특성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최소 여기까지는 좀 비교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비교를 하면 세네 개에서 멈추시는데 그래도 돼요. 남들하고 똑같은 점수 받으실 거면 그래도 돼요. 만약에 비교하는 거라면 항목도 좀 많고 비교가 될 만한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단락에
활용 방안으로는 응용 분야에 이걸 활용 방안을 한쪽만 활용 방안을 적으신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HBM의 활용 방안. CXL은 없어졌어요. 순간. 안 돼요. 서로 같이 활용 방안을 적어주시던 모아주시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뭔가 서로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만 적어주시면 갑자기 뜬금없어지잖아요. 그래서 HBM 활용되는 건 AI 모델 학습이나 LML, HPC, 아니면 뭐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고 CXL은 메모리 풀링이나 연산 협업이나 아니면 메모리 확장형 서비스 시스템 활용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중심 컴퓨팅은 음, 네? 네. 구성 메모리 인터페이스. 메모리. 야, 이렇게 구성하면 여기 메모리 스택이잖아요. 얘가 안에 연결되는 구간을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HDD 고대역 대역폭 메모리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구성해 보시면 HBM 스택을 통해서 메모리랑 연결되잖아요. 이걸 표현할 때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음. 네, 보통 메모리로 표현해요. 네, 뭐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메모리 하나에서 걔 메모리가 얘 싱글로 동작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딘가 연결은 메모리도 내부적으로 칩셋 안에 로직상 어딘가 연동이 되겠죠. 그냥 표현하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속 대역 메모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느냐가 차이가 갈리겠죠. 표현하는 건 차이. 네. 근데 대부분 연산 처리는 얘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얘는 제어국 제고 여기서 연산 처리하니까. 네.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됐죠? 내려갈게요. 실은 요소 시간을 많이 끌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질문에 되게 대답을 다 해드리긴 할 거예요. 누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고민 좀 해볼게요. 다음에 그리고 메모리 중심 컴퓨팅인데 조금 답안을 쓰실 때 이렇게 개요라고 하고 이거 정의나 개념 하나만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거면 개요라고 쓰지 마세요. 하나만 쓰실 거면 그냥 정의는 정의고 개념은 개념으로 하세요. 뒤에 거 없이 이거 정의만 딸랑 쓸 건데 여기다 개요라고 잡지 마세요. 채점할 때 보니까 그렇게 조금 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 쓸 거면 개요 아니에요. 정의만 쓸 거면 개요 아니에요. 그냥 정의라고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메모리 중심 컴퓨팅은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위치한 저장 날씨들의 각 계층 스토리지 클래스, 메인 메모리, 캐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은데 그림이 대부분 컴퓨팅 느낌의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셨어요. 얘가 안 드러나요.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주시거나 이걸 그림을 못 그리겠으니까 글로만 쭉 표로 설명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개념이나 뭔가 표현을 해주시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글로만 표로만 설명을 쭉 다 하시면 얘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그냥 기본적으로 1교시 형태의 답안을 쓰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잘 아시지 않아요? 1도 1표예요. 그림을 그려주고 표로 설명하는 게 통상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기술적이나 그런 부분들 후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돼서도 뭔가 플랫폼 구조도나 아키텍처 구조도나 그릴 때 그림을 설명하고 기술 요소나 구성 요소를 설명하거나 마지막에 활용 방안이나 고려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그런 형태의 작성하실 건데 그림 없이 글로만 설명되면 뭔가 와닿는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도는 요거 뭐 하드웨어 쪽 이걸 참고할 건지 소프트웨어 개념들을 참고할 건지 요거 참고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귀찮잖아요, 그리려면. 박스도 너무 많고.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구성 요소나 기술 요소도 적으신 분들도 봤어요. 내용들도 좀 봤는데, 근데 딱히 드러나지 않게끔 쓰신 것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컴퓨팅 모듈, 메모리 풀, 메모리 연결망 브릿지, 스위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풀, 컴퓨팅 모듈. 뭔가 메모리 느낌이 드러나게끔 대부분 다 그냥 컴퓨팅 기준으로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냥 메모리라 얘 빼고 일반적인 그래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뭔가 그 답안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혹여나 모르는 거 쓰더라도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게 작성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3단락은 그냥 비교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죠. 자, 메모리 중심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느낌 나게끔만 잘 표현해 주셨어도 큰 차이는 안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셨다면 안 좋았겠죠. 참고로 1교시는 제가 채점 다 끝났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제가 채점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답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누수. 메모리 누수는 운영체제로부터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가 변환되지 않고 프로세스 메모리를 계속 점유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개념도를 그리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셨어요.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 그림이 뭘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는 것도 실은 있었어요. 표현을 어떻게 할지는 해보시는 게, 고민을 해보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명확하게 얘가 왜 메모리 누스다라는 걸 개념도에 드러나게끔 얘기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여러 가지 봤던 것 같아요. 참신하게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참조되는 객체가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는 것 때문에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엄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느낌만 나게 개념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래요. 정의랑 개념도의 차이를 아세요? 개념에 대한 차이를 아세요? 이게 가장 크거든요. 둘 중에 어디가 더 넓다고 보세요? 정의랑 개념 중에 어느 쪽이 넓을까요? 아니요, 정의가 더 넓어요. 얘는 폭넓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특정 일정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달라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건 기술적인 거는 개념을 쓰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들 대부분 정의를 설명하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고민 안 했구나. 그러니까 계속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봐봐, 맨날 다 쓸 줄 안다고 맨날 얘기하고 막 가면 이상하게 써놓고 뒤에 막 뭐 설명해 놓은데 그냥 여기서 이게 정인지 개념인지도 얘기도 안 해놓고 그러다 보면 개념도는 이렇게 됩니다. 참조되는 객체가 메모리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발견하는 기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묵차를 잡으실 때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에 대한 원인을 쓰고 해결 방안을 써주시던가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면 대응 방안 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가주셔야 돼요. 묵차를 구성하실 때. 네. 원인을, 원인을 쓰고 해결 방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인을 처음에 정의를 쓰고 원인하고 해결 방안을 쓴 다음에 3단락의 대응 방안까지 가는 게 제일 깔끔해요. 답안 중에.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고 내가 인형을 잘 알아야 되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함정을 조금 피하실 거면 원인을 쓰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르겠다면 대응 방안으로 살짝 돌려버리셔도 돼요. 네, 살짝 돌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목차 구성을 정의, 원인, 뭐 발생 이제 정의를 쓰시고 발생 원인에 대한 개념들을 그리고 원인을 설명하고 3단락의 대응 방안으로 빠지거나 해결 방안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COS도 있지만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으면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대응 방안이나 100% 대응이 안 되는 것들은 뭐 예방 방안이나 대응 방안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얘는 그냥 분석 기법이에요. 이런 걸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코드 기반, 런타임 기반으로 코드 기반의 커버리지나 리뷰를 통해서 메모리 누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런타임은 힙, 로그, 프로파일링 기법 등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다. 해요. 그리고 뭐, 그래서 뒤에 따라보면 누수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해둔 거예요. 뭐, 명시적, 암묵적, 반복적, 캐시, 네이티브, 메모리 풀 누수에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다. 명시적은 뭐 러포이트 참조를 사용해서 대응하고 암묵적인 거는 위크 레퍼런스로 활용하거나 스프 관리, 객체 생명 주기를 명확히 해서 관리하거나 반복적인 거 프로파일링 도구를 통해서 모니터링 통해서 대응하거나 캐시는 캐시 크기를 제한하거나 티트에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정리 로직을 삽입해서 정리하거나 네이티브 리소스 같은 경우는 try with 리소스 파이널 블록을 사용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OS 리소스 체크 해제를 사용하거나 메모리 풀 같은 경우는 풀에 대해서 할당 해제 모니터링을 하고 서킷 브레이커 타임아웃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해결 방안을 여러 개 적어주시긴 했어요. 대부분 큰 틀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채점하면서. 제가 상세히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정의를 좀 잘 써주셔야 돼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뭔지 잘 써주셔야 돼요. 결국 왜 해야 되는지, 네, 왜 해야 되는지. 필요한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을 때 페이지 교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 정의를 좀 잘못 쓰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게 적으신 게 얘랑 얘예요. LRU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LFU는 참조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조금 잘못 적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교체 알고리즘 아시는 분 있어요? 음. 누가 이걸 적으셨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물음표를 적어놨어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래서 네, 저 처음 보는 거라서 봐도 모르겠는데 네? 아 그런가? 근데 이렇게 F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교체 알고리즘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많이 적어주시는 게 맞아요. 네, 물어본 거 자체가 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셔야 돼요. 교체 알고리즘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을 정의한다면 알고리즘을 쭉 다 해주시면 돼요. 설명을.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글로 쭉 풀어도 되고요. 잘 설명이 드러나게끔. 얘가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해서 충분히 드러나게끔. 그림으로 그리시면 많이 표현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본 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페이지 교체를 위해서 로컬리티, 페이지 뷰데스, 워킹셋을 통해서 성능 관리 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지 교체 관련된 알고리즘 선택 방안이 3단락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뭐 다양하게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괜히 메모리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서 큰 그림, 뜻상 보는 그림들 수압인, 수압 아웃 있고 이런 그림은 이 답안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어본 거에 조금 많이 벗어나 있어서 알고리즘을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설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어본 거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테이블입니다. 몇 페이지 테이블. 서브노트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모의고사를 보셨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셨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자, 옆 페이지 테이블의 기호는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관리 기술로 각 물리적 프레임의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매핑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크게 뭐 공간을 절약하고 최적화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기본적으로 페이지 교체는 이 값이 없어요. 네, 보면 자꾸 움직이네. 네, 이 값에 대해서 자꾸 보면 여기 뒤에 설명 보면 1단계 때는 PID와 P 정보 기반으로 테이블에서 동일한 항목을 탐색해요. 이 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에 여기를 탐색하게 되죠. 그 다음에 PID와 P가 일치하는 항목에서 페이지 테이블에 i번째 항목을 하게 되면 여기 발견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물리적 메모리랑 얘를 비교를 하게 되겠죠. 세 번째 단계에 보면 메모리 플레이 i와
오프셋 기반에 접근해야 될 메모리 주소를 확인을 하고 물리적 메모리 주소가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잘못된 메모리로 간주하고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 페이지를 참조하는 기법입니다. 있어요? 아, 전체요? 내가 언제 넣었지? 전체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역 페이지 테이블은 다른 페이지 테이블 내에 대비 최소 공간을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최악의 경우 페이지의 전체 탐색이 필요하므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에 대한 한계랑 대응 방법 한계는 메모리 공유가 불가하고 페이지 테이블에 참조하는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없으면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캐시함 소통을 최적화하거나 TLB 사용해서 최적화하거나 하드웨어를 최적화하거나 TLB 알죠? 히트 미스 알고 계시겠죠? 네, TLB 별도 테이블을 가지고 TLB 히트냐 미스냐 따라서 표정들이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TLB CLO 그러니까 CLOS를 이렇게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얘들 크게 나올 만한 거 빼고 크게 많이 안 나와요. 그냥 물론 다 외워야 되는 거라 좀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그냥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얘는 한 번 해두면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뭐가 추가가 되는 게 있긴 한데요. 추가되더라도 AI 반도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추가되는 거지. 한 번 해두면 잘 기억해두면 그냥 날로 먹을 수 있어요. 다음에 유닉스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라 설명 안 해도 되죠. 부팅 순서. 아니요, 네, 하겠습니다. 지금 iOS에 있는 프로그램 위에 운영체제 커널이 메모리에 적재된 후 응용 프레임 실행 환경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부팅 과정입니다. 크게 부팅 과정은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저희가 9기에 만나면 OS 부팅 순서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 윈도우 부팅 순서를 한번 더 내볼게요. 네, 어차피 COS는 또 제가 할 거라서. 보면 절차를 보면 처음에는 컴퓨터가 전원이 켜지면 바이오스 또는 UEFI 펌웨어가 실행돼서 하드웨어를 초기화시키고 첫 번째는 초기화 단계가 있죠. 다음에 부트로더로 로드해서 커널을 메모리 로드하고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커널을 초기화하고 다음에 초기 램 디스크를 통해서 커널이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가 되고요. 다음 단계는 부트 파일 시스템 마운트를 통해서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요. 다음에 이닛 프로세스 시작에 따라서 루트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되면 커널의 첫 번째 사용자 공간 프로세스인 이닛을 실행하게 됩니다. 또 내봐야지. 재밌겠다. 아, 이건 좀 편하게 쓰시라고 냈던 건데 어려워하실 줄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보면 부팅 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기법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하이제킹이나 커널 같은 경우 루트킷이 대부분이에요. 루팅 과정의 중간에 중간적 공격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공격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의 암호를 설정하거나 시큐어 부팅을 통해서 대응하거나 부트로더는 무결성 검사를 하고 지속적인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법. 루트킷 같은 경우는 뭐 커널 모듈에 시그니처 뭐 서명을 넣거나 보안 모듈을 사용하거나 최신 패치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는데 부팅하면 그리고 가지고 오고 다음에 부트로더로 적자고 커널을 초기하고 여기 통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부팅하는 그런 절차라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하실 줄 몰랐네요. MMU 메모리 매니저 유닛입니다. MMU는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여 관리하는 하드웨어 부품으로 가상 메모리 주소를 실제 메모리 주소로 변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기능들은 주소 변환, 특권 통제, 캐시 통제 이렇게 쓰기 보호, 메모리 보호가 있어요. 다음에 MMU 주소 변환 과정.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가상 주소를 전달하고 페이지 테이블을 탐색하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전달하고 물리주소 접근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위에서 보면 첫 번째로 가상 주소를 전달하고요. 다음에 보면 해당 MMU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를 검색하고요. 해당 페이지를 검색하고요. 다음에 검색된 페이지를 골라서 여기가 물리적인 페이지거든요. 검색된 페이지를 골라서 MMU로 보내게 되겠고요. 전달하고 다음에 MMU에서는 주소 신호를 발생하고요. 물리적 접근에 따른 여기
주소 신호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해당 주소가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서 CPU에 전달하고 가상 주소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TLB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별도로 TLB가 있어서 시트가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주소라면 TLB 히트라고 그러고요. TLB에서 없으면 다시 미싱이 발생해서 유- 별도 페이지 탭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TLB입니다. TLB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위에서 보면 어떤 위에서 MMU에서 보면 아 이거요? 실제? 아 이건 4번이에요. 4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안 물어보셨냐면 얘는 여기서 가상 주소는 어디 위치인지 알려주면 실은 이게 크게 얘가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긴 한데 얘는 여기 실제 데이터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거 아무도 질문 안 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멈칫거렸던 게 왜 질문을 안 하시지? 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얘는 이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요거를 딱 따로 그리면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박스가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표는 그 박스는 대여섯 개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이제 암묵적인 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림 그릴 때. 그래서 여기서 잠깐 아까 제가 멈칫했던 게 왜 안 물어보시지? 라는 그 생각이었어요. 다행히 여기서 물어보셔서 다행이네요. 아, 호범님 컴치움 쪽 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민침 쪽을 노리시잖아요. 다음에 IBM입니다. IBM은 인텐드 베이스드 네트워킹이에요. 얘도 기출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의도 기반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킹의 정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의도를 인공지능 기술로 파악해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유무선망을 전송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보면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냥 그냥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보고 있긴 했었어요. 유저의 의도에 따라서 뭐 정책을 설정해서 액티베이션이나 설정을 통해 높은 레벨의 정책과 낮은 레벨의 정책을 구분해서 구조에 반영해서 모니터링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개선 후에 피드백을 받는 이런 절차인데 좀 이게 아마 어디서 내용을 긁어왔을 거예요. 그냥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의도 명령, 의도 번역, 의도 적용, 의도 모니터링, 의도 검정 및 재설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기술 요소니까요. 명령은 뭐 사용자나 LMS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LML이나 아니면 트랜스레이션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해당 의도를 분석하고 해당 의도를 분석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컴피그 버추얼머신 컨테이너를 통해서 해당 의도를 적용하고 적용된 거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서 베리데이션이나 피드백을 통해 검증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기술 요소보다는 절차 같거든요. 절차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요소가 있어서 기술 요소라고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냥 절차를 해서 1, 2, 3, 4 이렇게 푸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절차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장하면 IBS, 인텐드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관리자 및 NMS의 의도에 자동적으로 실행을 위해서 IBS 지역이 IBS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는 의도 관리 기능 지원 시스템이 IBS입니다. 얘를 좀 더 확장하게 되면 IBS로 늘릴 수 있겠죠. 왜요, 민지님? 여기 표정이 뭔 얘기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기분 탓이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있으면 지역이를 통해서 해당 의도를 파악해서 구성하고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겠죠.
요거의 네, 다음은 10번 문제는 샤론의 정리입니다. 1, 2는 나왔어요. 3만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컴싱의 135의 1교시예요. 1교시에 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관리 쪽에 나오려면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정보이론에서 채널 모델 및 전송 제약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의미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면 각각의 정리에 따른 수식들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C는 B 로그 2의 1 플러스 SN. 얘는 신호대 잡음비. SNR이라고 얘기하는 신호대 잡음비예요. C는 채널 용량, B는 대역폭, S는 신호의 전력, N은 노이즈, 시그널, 다음에 N은 노이즈, 잡음의 전력, 다음에 SN은 신호대 잡음비를 얘기합니다. 이 공식은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오류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정리예요. 실은 대부분 전송 속도를 얘기할 때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 산출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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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함정리는 신호대 잡음비에 관련된 얘가 제일 키워드예요. 이게 제일 키워드예요. 그리고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계산하는 게 키워드예요. 이 정리의 키워드는 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정리를 설명하면 뭐 주요 변수는 이런 것들. 채널 대역폭 신호 잡음, 뭐 잡음 전력 등이 있을 거고, 뭐 대역폭의 의미랑 SR의 의미. 지금 SNR의 의미가 제일 커요. 신호대 잡음비. 그리고 이 공식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C는 B 로그 2에 바로 1 플러스 S, N분의 S. 잊지 마세요. 얘가 제일 커요. 뭐 활용되는 것 그냥 다 지어 쓰시면 돼요. 의미 없어요. 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돼요. 제일 큰 건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제일 커요. 이 공식이 제일 커요. 이 공식의 거의 반 이상이에요. 얘에 대해서는. 그리고 잡음이 있는 환경이라는 게 얘에서 가장 큰 키워드예요. 네. 공식과 잡음이 있는 환경. 각각의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 가능할 거예요. C랑 B랑 뭐 이런 설명들이 유추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AI 랩입니다. 서멘토님 그랬어요. 대부분 이걸 많이 쓰셨는데 이게 AI 랩인지 랩인지 구분이 안 되게 쓰셨대요. 좀 얘기 좀 해달래요. AI 뭘 쓴지 이게 뭐야? 막 그래서 이게 뭘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I 느낌이 없더라. 말 좀 해다오라고 해서 한번 말씀 좀 전달해 드릴게요. 정의를 보면 무선 접속 네트워크에 자동화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모바일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극대화한 무선 접속 네트워크입니다. 얘 나왔죠. 다음에 랜도 나왔죠. 남은 건 얘 하나겠죠. 근데 또 몰라요. 갑자기 뜬금없이 얘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추이의 흐름은 얘도 나왔고 랜도 나왔어요. 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랜 쪽에서 내자면 얘 하나 남았네. 발전의 추이를 보면 얘 하나 남았네 보여서 했던 거예요. 잘 쓰셨죠? 알려줬잖아요. 저쪽에서 저번 주 서브노트 할 때 랜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얘기해줬잖아요. 안 왔으니까 못 썼겠죠. 그래서 주요 기능은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자동화를 운영하고 에너지 효율성 뭐 주요 기능들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구조도 같은 경우는 실제 AI가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랜의 구조를 갖다 쓰셔서 기본적으로 AI를 뭔가 표현하셨나 봐요. 제가 아직 못 봐서. 대부분 모델링이나 데이터나 이런 환경들에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A하고 넷, 뭐 엔드랜, 포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가 어디서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AI 역할들이. 얘는 구조도고 실제 그림은 어떻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림 어떻게 그리셨어요? 그리신 분 한번 쓰신 분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보지 못해서 그렇게 묻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뭔가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조금 이제 플랫폼 구조나 아키텍처나 뭔가의 개념들에 조금 표현 옆에다 붙여놓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한 요소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애초에
물어본 토픽 자체가 다르잖아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구나. 그래서 뭐 구성에 따라서 AI 옵넷, 엔드랜, 포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성 기술 요소들을 보면 뭐 그냥 AI가 갖고 있는 기능들, 자율 치료, 뭐 자가 최적화, 자가 구성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여기다 붙이신 거군요. 그러면 이쪽에다 붙였어요? DU, RU, DU, 실 여기다 AI를 붙였어요? 잘하셨어요.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랜에 있는 기능, 크게 AI 랜의 기능은 AI 쪽하고 랜 쪽하고 기능들이 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더 부각해서 써주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크게 잘 알고 있는 RIC는 랜 기능 지원의 최적화, 다중변화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고요. RU는 이지국의 무선 신호를 처리해 DU로 수신하는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신호를 전환하고 DU는 이지국 디지털 신호를 처리해 무선 디지털 신호로 암호하는 거. C는 네트워크 소프트 업무를 처리하고 통신 지연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랜하고 비교를 해도 되고 아마 오랜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 비교가 안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런 거 나왔을 때 뭘 만약에 비교로 가져가셔도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가져갈지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 단계랑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그 더 하위로 내려가시는 게 맞아요. 기술 요소에서. 비교랑 뭐 크지 않아질, 별다르게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12번은 오버레이 네트워크랑 언더레이 네트워크였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비교 문제를 일부러 조금 두 개 정도 내봤어요. 크게 오버레이랑 언더레이의 차이를 아세요? 이게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글이 보면 요렇게 만약에 먼 지역에 통신을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 뭔가 위에 장비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거 통신할 외부를 통해서 통신하는 경우를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레이. 그러니까 통상 이제 외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얘기해서 SDN 구성이라고 봤을 때 서로 위에 인터넷 통신이나 이런 걸 통신할 때 위를 통상적으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외부 간에 사설로 통신하는 거 언더레이 네트워크라고 통상 불러요. 네, 그건 이제 여기 기술적인 용칭이고 네트워크 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외부랑 통신하거나 그런 부분을 오버레이라고 부르고 밑에서 내부끼리 일어나는 통신은 언더레이 통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대부분 구성도를 보면 VXLAN을 좀 많이 써요. VXLAN을 많이 써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트워크 쪽은. 음. 그래서 위에 할 때 그렇게 통신 많이 해요. 통신 느낌을,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기술적인 거는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통신을 얘기하는 거고 언더레이는 물리적 통신을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협의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거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가상적인 통신하고 물리적인 통신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과에서는. 토픽에서 물어본 건 그거니까. 아, 근데 실제 이제 실무에서 쓰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 때는 순수 물어본 거 기준에서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또 이거 너무 많이 써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보시다가 이거는 따로 나오기는 좀 그렇고 아마 답안을 작성하실 때 뭐 통신에 관련된 거 내용 얘기할 때 한글 정도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냈던 거긴 해요. 얘가 자체로 나올 만큼 네트워크가 낼 게 없는 건 아니라서 없으면 어떡하죠? 근데 네트워크는 뭐 나올 게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파수 제할당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 쪽에 가장 큰 이슈는 주파수 제할당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 다들 신문 안 보실 거죠? 네? 네. 주파수 제할당의 이슈가 뭘까요?
기준 인프라 뭐요? 지금 제할당하는 주파수가 어느 대역인데요? 그 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파수 제할당에 관련된 거는 조금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근데 미치지 않고선 그걸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쓰기 되게 불편해서. 그러면 오버라이 네트워크는 물리적 인프라 기반으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서 터널링들을 구성해서 엔드-투-엔드 통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을 포함한 실제 장비를 이용해서 물리적 인프라를 구성해서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비교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이상하게 따르게 너무 목차를 잡으시면 안 돼요. 데이터 전송 시 가상화된 터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언더레이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캡슐러 같은 경우는 뭐 앞에 터널링 통해서 얘를 암호화하게 되면 암호화하기 위해서 캡슐러나 헤더들이 붙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언더레이 같은 경우는 항상 2계층, 3계층에서 통신이 일어나니까 그 계층 캡슐러만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패키지어는 얘는 가상화된 터널을 통해서 전송하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는 거고 언더레인은 물리적 장비니까 하드웨어 기반이 되겠죠. 뭐 배포 시간, 한번 ECMP는 가상화 통일 쉽게 구성이 가능하고 하- 가능하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렵다. ECMP는 이퀄 코스 멀티 패스라고 얘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퀄 코스 멀티 패스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 입장에서는 여기를 1 그냥 뒤에 편의상 2로 쓸게요. 이 입장에서는 여기가 또 VIP가 설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맞나? 이 그림이 좀 안에 쓰고 있는데 보면 얘 입장에서 1하고 2하고 가는 경로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경우 ECMP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으로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ECMP라고 얘기하거든요. 양쪽 경로를 홈스위치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게 경로가 두 개일 때 이걸 용어 이제 약어를 보면 이퀄이에요. 같은 코스트 같은 값. 이퀄 코스트 멀티 M이 멀티거든요. 패스. 그러니까 동일한 경로 설정 값이 있는 곳에 양쪽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ECM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퀄 코스트 멀티 패스라고 해서. 근데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조정하기가 쉽고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왜냐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NFV나 그런 걸 적용하게 되면 플로우 라벨이나 그런 걸 적용을 통해서 경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물리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많지 않아요. 그냥 매트릭 값 1로 잡아주고 던지면 되긴 해요. 정 안 되면 PBR을 써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가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VXLAN, NV, GRE. 이거 터널 얘기하는 거예요. GRE 터널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버추얼 배너리 이거 뭐였는데? 그 터널 STT, GRE 뭐 이런 기능들 VPN 얘가 언더레이는 이전에 뭐 아웃팅 프로토콜 통해서 다음에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는 얘는 쉽게 가능하고 얘는 확장이 어렵죠.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은 너무 길어진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시사점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거는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CIDR이죠. 이거 되게 쉽잖아요. CIDR. 다들 쓰고 계시잖아요. CIDR은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라우팅하기 위해 클래스 기반 주소 체계를 개선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결합하여 주소를 정의하는 IP 주소 지정 방법입니다. CIDR 모르세요? 다 보셨을 텐데요. 네. CIDR 다 아시잖아요. 개념도는 뭐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CIDR은 슈퍼네트뿐만 아니라 서브네팅 태그법으로 존재하고 적절한 IP 할당에서 필요하다. 그냥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상세 설명으로는 주소 할당 표현, 네트워크 분할명화, 최적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할당은 클래스 리스,
프리픽스, 서브네팅, 슈퍼네팅, 뭐 최적화는 단선 경로 단서와 태그 축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비교하게 되면 VS램, 비디오 랭스 서브넷 메이저인가?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서브네팅 할 때 고정적으로 하고 얘는 가변적으로 합니다. 여기 있나? 아니, 가변 길이도 서브넷 설정하고 얘는 뭐 서브네팅과 슈퍼네팅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고정적으로 하고 얘는 호스 사용 기반으로 별도 서브넷을 잘게 더 쪼글 수 있죠. 가변적으로. 그래서 가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얘는 보면 IP 주소 낭비와 라우팅 최적화를 하지만 얘는 네트워크 내 서브넷 크기를 유연하게 필요한 호스만큼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다겠네요. 슈퍼네팅과 서브네팅이 뭔지는 아시죠? 슈퍼네팅은 잘 라우팅을 묶어서 크게 만드는 거고 서브네팅은 잘게 쪼개는 겁니다. 서로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슈퍼네팅은 24비트를 두 개 합쳐서 크게 23비트로 만든 거고 얘가 이제 서브네팅은 24비트를 잘게 26비트로 쪼개는 거죠. 여러분도 자주 보고 계세요. 네? 요즘에요? 요즘에 DHCP 쓰죠.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음. 맞아요. CIDR 같은 경우는 C는 이렇게 표현한 걸 CIDR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뒤에 이렇게 표현한 걸 CIDR 표현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음. 얘는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있어요. 저는 항상 후보님의 관점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1교시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어요? 잠깐만요. 한번 끊어놓고 갈게요. 더요.